그렇다면은 이 공기세정증은요, 어떤 임상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700건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사망이 14%, 손상받은 것과 다 합친다면요, 거의 73%입니다. 4명 중에 1명꼴로 손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700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마 들어갔지만은 폐에서 거의 다 흡수되어서 증상이 없는 것들은 거의 카운트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공기세정증의 후유증을 결정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공기가 들어갔는지, 그 공기가 유입되는 속도, 그리고 환자가 가지는 기저질환, 자세, 그리고 어떤 곳을 막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일 궁금해하는 얼마만큼의 에어가 들어가야지 정말 생길까요?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공기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타깝게도요, 이것은요, 공기 양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부분에 가서 막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양의 공기가 들어갔더라도요, 만약 그것이 심장혈관 혹은 머리에 있는 혈관이다, 굉장히 작은 혈관을 딱 막아버리면요,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른에게서는요, kg당 많게는 한 5ml 정도 들어가야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60kg인 사람이라면 300cc의 공기가 들어가야지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한 공기가 들어가야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절대 이 수치를 여러분들 기억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ASD나 PFO 등이 있으면요, 정말 적은 양이라도 환자한테 정말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에서 5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환자가 공기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랬을 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정도 몇 cc 들어가도 괜찮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안심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공기는요, 절대 몸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제로 톨러런스, 무관용 원칙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한 방울에 정말 적은 양의 공기도 환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런 공기세정증이요,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방 안에서는요, 앉아서 수술하는 머리 수술, 혹은 목을 광범위하게 수술하는 경우, 제왕절개, 심장 수술할 때, 간 이식을 할 때, 수술방 외에서는요, 중심 정맥 삭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맥 삭관을 하였을 때, 경막 외에 카테터를 넣었을 때, CT를 찍기 위해서 컨트라스트 조영제를 사용할 때도 충분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진단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조기 발견을 해야지 그 부작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끼어있는 사람인 경우에는요, 증상을 보입니다. 가슴이 좀 답답하다, 숨이 좀 차다, 머리가 좀 아프다, 의식이 약간 좀 이상해진다, 발작을 한다, 기침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런 증상, 이것 말고도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증상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진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본다면요, 바이탈 사인, 혈압이 떨어진다, 산소포도가 떨어진다,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부정맥이 생겼다, 이거 역시도 굉장히 진단하는 데는 모호합니다.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은요, 확실하게 ETCO2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ETCO2를 모니터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요, 바로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를 해서 실제로 심장 안에 공기방울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지만은 심장 초음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겠죠. 그것 외에도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제가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정말 딱 요것만 보면은 이것이 공기세정증을 진단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자, 치료는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모든 소스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뱃슬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다면요, 그것을 다 차단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기가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이리게이션, 물을 뿌려서 덮어준다던가, 혹은 뼈라면요, 본 왁스, 시멘트 등으로 막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심장보다 더 높이 있는 곳에서 수술을 한다면은
그 수술하는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대증적으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산소 포도가 많이 떨어질 거니까 산소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FiO2를 100% 해주면서, 만약에 C라인이 있다 라고 한다면요, C라인을 통해서 아스피레이션해서 공기방울들을 빼보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C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세정증이 의심된다고 해서 빨리 C라인 잡자, 그래서 빨리 에어를 빼주자 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있으면은 한 번쯤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없는 경우에 C라인 잡아서 빼자 라고 하는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비너스 에어 엠볼리즘은요, 심장에서 RV가 나가는 쪽을 막아버립니다. 공기방울이 이렇게요. 폐로 가는 길을 지금 막아버려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세를 이렇게 취해줍니다. 레프트 라테랄, 그리고 머리를 다운시켜 줍니다.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다면은 환자의 왼쪽을 아래쪽으로 기울여 주고 머리를 더 아래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이런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기방울은요, 당연히 뜨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왼쪽을 아래쪽으로, 머리를 아래쪽으로 취하는 자세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맥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런 자세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에서 여러분들 대진적인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고압산소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고압산소 치료는요, 어떻게 해서 좋게 해주느냐, 이 안에 들어가면요, 굉장한 압력으로 우리 어떤 특정 부분을 막고 있던 공기방울을요,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 방울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 혈관을 통과시켜 버린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요, 고압산소 치료는요, 기계가 있는 곳이 한정적이고요. 또한 만약에 우리처럼 환자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환자 혼자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안부백이라도 잡고 있다 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는 이렇게 환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되게 작은 체인버는요, 실제로 환자를 만났을 때는 치료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단 정말 쉽지 않습니다. 치료, 그냥 공기가 들어가는 곳을 막아주는 것 외에는 다 그냥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방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기관들은요, 이 공기세정증을 예방하려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꼭 만들라고 권장합니다. 환자가 만약 AS나 PFO가 있다 라고 한다면요, 더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장비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있습니다. 인퓨전 펌프인데요, 여기서 에어가 들어가면요, 디텍션을 해서 알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역시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 이렇게 IV 라인이 통과한다면요, 여기에서 에어가 있다면 에어가 들어가면서 알람이 울리겠죠. 하지만은 처음부터 여기에 공기방울이 있었다면요, 알람이 울리지 않고 환자한테 들어갈 것입니다. IV 라인의 중간에 연결해서 쓰는 에어 필터입니다. 이것을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계는요, 대량으로 우리가 환자에게 수혈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FMS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이 기계를 쓸 때도 반드시 환자한테 연결하기 전에 모든 부분에 플루이드가 다 프라이밍 되게끔, 플루이드가 다 차 있게끔 충분히 준비하신 다음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플루이드가 다 차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환자한테 주입을 해버렸다, 공기방울이 바로 환자한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응급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런 장비를요, 조작을 잘 못해서, 그리고 급하다 보니까는 공기방울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런 것들을 조립하는 것들 열심히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장비도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볼게요. 플루이드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안에 체인버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약을 또 줘도 공기방울이 들어가도 체인버에서 한 번 더 걸러줘서 환자한테는 에어가 들어가지 않죠. 이런 기구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런 IV 카테터를 여러분들이 넣거나 그리고 조작하거나 뺄 때 정말 조심스럽게 공기방울이 들어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첫 번째이자 최후의 보루일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단 절대 쉽지 않습니다. 치료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들어가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플루이드를 제일 처음에 연결할 때부터요, 이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잠그시고요, 연결합니다. 연결한 다음에 체인버를 충분히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틀지 말고요, 살짝 기울여서 하면요, 에어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로 이런 3웨이에 IV를 새로 연결할 때는요, 요 고무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요, 요 사이에 있던 에어가 없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연결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에어가 많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이런 3웨이를 분리해서 플루이드를 충분히 다 흘려보낸 다음에 다시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혹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 에어가 있다면요, 좀 더 환자 쪽에 있는 3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플루이드를 당겨서 채웁니다. 그래서 다시 주고요. 다시 당기면은 에어가 빠지겠죠. 주고, 살짝 당겼다가 다시 당겼다가 주고, 당기고 당겼다가 주고,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 해서 여러분들 에어를 충분히 다 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식으로 줄 때는요, 시린지가 완전히 0까지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0까지 내려가면 여기 남아있는 에어가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는 항상 약간의 여유를 두고 계속 3웨이를 통해서 에어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에어가 들어갔다 그러면요, 이렇게도 뺄 수 있습니다. 손으로 뒤를 딱 잡아주시고요, 그 후에 땅땅땅땅 때려줍니다. 그리고 더 안 빠진다 그러면은 볼펜 등으로 돌돌돌돌돌 말아주면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았는 건 다시 통통통통 때려주면은 다 없어지죠. 반드시 아셔야 되고 아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공기세정증은요, 아마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바늘을, 니드를, 카테터를 조작할 때는 공기세정증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갖고 또 조심하십시오. 그것만이 아마 환자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